PCM 영업관리 5장입니다. The Strategic Role of Information in Sales Management. 영업관리에서의 정보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경영적 의사결정 및 기획에서의 정보의 활용에 대해선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두 번째 절 Introduction to Market Opportunity Analysis. 시장 기회 분석의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간단한 순서도가 나오네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경제적 환경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장 및 영업 잠재량을 예측하고, 그 다음 영업 예측치를 개발해요. 그 다음 목표치와 예측치를 비교하고 일치하는가, 아니면 마케팅 프로그램 재설계하고, 맞으면 영업 할당량을 수립하는 이러한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계속 또 설명이 됩니다. 자, 시장 기회를 분석하는 네 가지 방법이 나오네요. 네 가지 어떤 우리가 측정할 네 가지 어떤 수치가 있는데요. 마켓 포텐셜, 세일즈 포텐셜, 세일즈 포캐스트, 세일즈 쿼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 잠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켓 포텐셜입니다. 마켓 포텐셜은요, 특정 조건, 이상적 조건 하에서 최대로 내가 낼 수 있는 어떤 실적이에요. 이상적 조건 하에서 어떤 기간 동안 시장에서 상품의 집합, 그리고 한 시장 내 전체 산업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이상적 상황 하에서의 특정 기간 동안에 가능한 영업 실적의 추정치. 즉, 내가 아니라 이 전체 시장이, 내가 아니고 전체 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총 규모죠. 시장 내 전체 산업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이상적 상황 하에서 특정 기간 동안 가능한 영업 실적의 추정치, 시장의 총 규모입니다. 그게 바로 마켓 포텐셜이에요. 두 번째, 영업 잠재력은 마켓 포텐셜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시장 잠재량 중에서 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합니다. 즉, 특정 기업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장 잠재량의 일부를 영업 잠재량이라고 합니다. 세일즈 포텐셜이고요. 그 다음 세일즈 포캐스트는요, 포텐셜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예측과 기대는 다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와 쟤는 저 정도 나올 거야. 다를 수가 있죠. 최대 기대치가 아니라 예상치이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내가 벌어 드릴 수 있는 달러 또는 단위 매출에 대한 추정치를 세일즈 포캐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포캐스트를 바탕으로 영업 목표 할당량, 즉 쿼터를 정할 텐데, 쿼터는요, 특정 영업사원한테 이를테면 특정 기간 동안 다음 달 즉 8월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어 하는 식으로 할당을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1억 5천을 매출을 만들어내라 하는 일종의 목표 할당을 주는 거죠. 이것을 세일즈 쿼터라고 합니다. 영업 목표 할당량. 자, 3절입니다. Method of Sales Forecasting. 영업 예측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이 있습니다. 주관적 방법은 User Expectation, Salesforce Composite, 그 다음 Jury of Executive Opinion, 그 다음 Delphi Technique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 객관적 방법은 마켓 테스트,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통계적 수요 분석, 스태티스티컬 디맨드 애널리시스가 있는데요. 자, 먼저 서브젝티브예요. 서브젝티브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정교한 정량적 분석 접근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게 주관적 방법이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기대, User Expectation, 그 다음 영업인력 취합, Salesforce Composite, 세 번째 고위 경영진 임원들의 의견을 배심, Jury of Executive Opinion, 그 다음 Delphi Technique,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User Expectation이에요. 이건 소비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한테 물어봐서, 사용자에게 물어봐서 고객의 예상 소비, 그 다음에 제품 구매 의향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포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물어봐서 얻은 수치다. 그래서 구매자 의도 방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buyer's intention method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죠. user expectation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Salesforce composite. 이건 영업사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업사원 물어보는 거죠. 현장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필드 세일즈 스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의견을 물어봐서 영업량을 forecast 하는 방법이 Salesforce composite입니다. 세 번째는요, Jury of Executive Opinion인데요. 이것은 주요 경영진에게 이것도 일종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공식 또는 비공식 내부 설문조사를 가지고 물어봐서 얻는 거예요. Internal poll, 폴은 설문조사 같은 거죠. Internal poll of key executive, 핵심 경영진, 핵심 임원들에게 내부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델파이 방법인데요. 델파이 테크닉은 뭐냐면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과 피드백을 익명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의견 개진, 피드백을 계속 돌리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표로 설명드리면 전문가들의 패널을 선정해요. 그 다음에 질문을 작성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자기의 의견을 써서 줍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또 다른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또 써서 그 피드백을 답변한 사람에게 또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새로운 그 피드백을 보고 새로운 또 의견을 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무언가 어떤 그 수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측치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델파이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서브젝티브 메소드예요. 즉 포캐스팅의 주관적 방법이었죠. 이번엔 객관적 방법이에요. 오브젝티브 포캐스팅 메소드는요, 정교한, sophisticated, 정교한, 정량적, 즉 경험적, 정량적 분석에 의존하는 게 그 객관적 방법이죠. 마켓 테스트,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그 다음 스태티스티컬 디맨드 어널리시스,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타임 시리즈 분석엔 무빙 에버리지와 익스포넨셜 스무싱, 그 다음 디컴포지션,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켓 테스트는요,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정량적이죠. 시장에서 그 제품을 직접 시장에다가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정량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아닌 전체 시장에 팔았을 때 얼마나 팔릴까를 포캐스팅 할 수 있는 거죠. 즉 특정 지역 시장에 팔아봄으로써 전체 시장에서 얼만큼 팔릴지를 예측하는 것이에요. 정량적이죠. 두 번째, 타임 시리즈 분석이에요. 이거는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데이터의 추이를 봐서 미래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에요. 즉 시계열 자료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다. 1, 2, 3, 4, 5 다음 무엇이냐 하면 6, 7, 8이 되는 것처럼요. 이건 매우 너무 과장되게 단순화시킨 거지만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노란색이 2년 무빙 에버리지고, 뭐 무빙 에버리지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라는 말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빙 에버리지는 이동 평균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측정 값에 대해 어떤 종류의 평균을 사용해서 이제 포캐스팅 하는 방법인데요. 자, 1월에 100억을 벌었다. 2월에 200억을 벌었다. 3월에 300억을 벌었다. 4월에는 얼마를 벌까? 이동 평균을 안 쓰고 그냥 우리 기본적인 생각을 해서 한다면 400이겠지만, 굳이 이동평균법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 예측은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을 3으로 나누어서 600이 나오는데, 그것을 3으로 나누면 600 나누기 3이니까 200이 된다는 얘기죠. 100, 200, 300, 그 다음 2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눈으로 봤을 땐 400이 더 확실한데, 이걸 굳이 이동평균을 한다면 좀 왜곡된 값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100억, 200억, 300억은 이렇게 똑같이 오르는 거니까 400이 맞겠지만,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반복되는 것이라면 이동평균법이 더 적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수평활법이란 것도 있어요. Exponential Smoothing이라고 하는데요. 지수평활법은 이동평균법의 하나의 일종인데 대신 우리 아까 100, 200, 300 할 때 이상하게 200이라는 답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뒤에 값에 가중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앞에 100하고 200하고 다 똑같이 가중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왜곡된 200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지수평활법을 쓰면 지수평활법은 최근의 관측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 얘기는 아까 것을 본다면 100, 200, 300 중에 300에 더 큰 가중치를 준다는 얘기겠죠. 자, 이번엔 분해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해법은 영업실적 예측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분해법은 시계열 분석의 일종인데 이를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일정하게 패턴이 있을 때, 이를테면 여름에는 성수기고 겨울에는 비수기고 이런 식으로 계절적 패턴이 있을 때 이 계절적 패턴하고 다른 요소들이 섞일 거 아니에요. 섞이면 그 포캐스팅의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를테면 계절적 요인, 월별 요인, 분기별 요인 같은 것을 분해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요인들로부터. 그래서 이 책의 문장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계절 패턴이 분명한 월별 또는 분기별 데이터에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월별이나 계절별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을 때,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다른 계절적 요인이 있으면 이게 포캐스팅이 부정확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절적 요인과 그 외의 요인, 이를테면 여기서는 항공 탑승객이 변하기 때문에 항공 탑승객이 꾸준히 늘죠. 느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이를테면 여름 되면 늘 텐데 여름 되면 늘고 또 봄, 가을 되면 떨어지고 이런 패턴하고 실제 다른 패턴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이를테면 계절적 요인과 그 외의 요인, 즉 소득 증대 같은 그 외의 요인을 분리하여 예측에 활용하는 것을 분해법, 영어로 말하면 decomposi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한 게 시계열 분석이었어요. 시계열 분석이었고 타임 시리즈 분석이었고, 자, 이제 좀 다른 것인데요. Statistical Demand Analysis예요. 통계적 수요 분석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과의 판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려고 해요. 즉, 지금까지는 타임 시리즈였는데 이제 타임 시리즈가 아니고 이제 시간 외에 다양한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는데요. 이를테면 건축자재의 수요를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주택건설 허가 건수 같은, 이 주택건설 허가 건수를 보면 앞으로 주택이 늘겠구나, 그러니까 건축자재 수요가 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또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발급 건수를 보면 발급 건수가 폭증한 거 보니까 이제 곧 차량 구매 수요가 늘겠구나, 이런 식으로 포캐스팅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Statistical Demand Analysis라고 합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Choosing a Forecasting Method, 예측 방법 선택입니다. 자,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what if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를테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후에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원유 값이 몇 달러로 오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것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Developing Territory Estimate. 테리토리는 영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NAICS라는 말이 나옵니다. NAICS인데요. 이것은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북미 산업분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산업분류 코드인데요. 원래는 SIC라는 이제 다른 코드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이크스가 대체를 했다고 하죠. 자, 이번엔 BPI란 그
지표가 나옵니다. Buying Power Index예요. 구매력 지수네요. 구매력 지수. 구매력 지수는 특정 지역의 가처분 소득, 매출 데이터, 그리고 시장 요인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한 측정치로 구성된 그러한 지수입니다. Income, 그러니까 Disposable Income, Sales Data, 그 다음에 Market Factor 같은 요인들 중에 어디에 중요성을 매길까 같은 거를 이제 넣어서 지수를 만든 것이지요. 자, 6절입니다.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Sales Quota. 영업 할당량 쿼터죠. 쿼터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쿼터의 목적은요. 쿼터란 것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업 할당량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 영업사원에게 할당하는 어떤 목표량 같은 거예요. 1. Providing incentive for sales representative. 그러니까 영업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즉 쿼터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할 때의 그 쿼터겠죠. 그 다음에 evaluating salespeople's performance. 영업사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업사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쿼터, 즉 영업 할당량의 목표이다. 두 번째, 영업 할당량을 만들 때 영업 할당량이 그러니까 올바른 영업 할당량, 효과적인 영업 할당량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1. 달성 가능해야 한다. 말도 안 되게 높은 영업 할당량. 원래 월 1억 정도밖에 못 파는 영업사원에게 영업 실적을 높이겠다고 2억으로 높인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영업사원의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없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영업을 포기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1. attainable이에요. 달성 가능해야 하고 2. easy to understand. 이 영업 할당량을 제시할 때 그 영업 할당량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영업사원이 알 수 있어야 이게 동기부여가 되죠. 이게 어떻게 해서 달성 가능한지도 전혀 그러니까 막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영업 할당량이 산출된 그 과정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complete. 완전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영업 할당량은 영업사원의 상당히 많은 활동들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구멍이 숭숭 나 있다든지 내가 활동하는 내가 영업에 기여하는 이런 활동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timely. 적시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속하게 영업 할당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영업 결과가 나오면 빠르게 이게 계산되어서 피드백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1. attainable, 2. easy to understand, 3. complete, 4. timely.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setting quota. 쿼터를 설정하기. 쿼터를 설정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영업 볼륨이죠. 영업량, 영업 실적에 따라 쿼터를 매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활동, 일종의 인풋이죠. 활동에 따라서 쿼터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financial인데요. 이거는 그 매출과 그 비용을 함께 고려한 그런 부분이죠. 자, 먼저 A, sales volume quota입니다. 이건 영업 실적이에요. 영업사원이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 영업 할당량을 매기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월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1억 5천 매출을 내야 한다. 판매량 1억 5천 이런 식의 쿼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활동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한다. 또는 고객을 200명 만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업사원은 노력에 얼만큼 노력을 투여했는지에 대한 그 할당량이 액티비티 쿼터죠. 즉 결과, 즉 실적보다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액티비티 쿼터입니다. 세 번째는 파이낸셜이에요. 파이낸셜은 아까 제가 매출과 비용을 함께 고려한다고 했죠. 비용을 고려한 매출이 결국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그들이 파는 것에 비용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focus on the cost and profit. 코스트와 프로핏 임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매출보단 수익. 자, 이번엔 쿼터의 수준입니다. 쿼터 레벨. 자,
세일즈 볼륨 쿼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보고 뭘 기준으로 적절한 세일즈 쿼타를 매길까? 과거의 매출이겠죠. 과거의 매출이 이를테면 1억씩 꾸준히 해왔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뭐 1억보다 좀 뭐 높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전혀 과거에 그런 기반이 없다면 수준을 정하기 어렵겠고요. 또 테리토리 포텐셜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기가 영업사원이 맡은 그 구역을 테리토리라고 하는데요. 영역을 그 영역 안에 잠재 고객, 즉 B2B라면 우리가 세일즈 콜을 할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업체가 이를테면 200개가 있다. 다른 데는 100개씩 밖에 없는데 200개니까 이곳은 더 세일즈 쿼터를 높여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액티비티 쿼터예요. 자, 이것은 활동에 대한 거니까요. 활동에 대한 거니까 이를테면 영역의 어떤 조건이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업체를 다 세일즈 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영역에 있는 업체의 수가 100개다. 그러면 100군데를 방문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100군데를 방문하라. 이런 쿼터를 준다든지 뭐 아니면 영역이 뭐 이렇게 넓으니까 이 넓이에 따라서 이를테면 이 넓이에 따라서 뭐 우리 영업이 이 넓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이라면 넓이가 클수록 커버하는 활동도 많아질 테니까 이런 걸 고려할 수도 있겠죠. 액티비티 쿼터를 만들 때요. 세 번째는 파이낸셜 쿼터를 만들 때는 제품의 수익성을 보면 되겠죠.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있는데 A 제품은 수익성이 낮고 C 제품은 수익성이 매우 높다. 이럴 때는 이를테면 어떤 제품이 주로 팔리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만약에 그 A라는 제품이 많이 팔리는 데라면 파이낸셜 쿼터를 좀 낮춰야 할 테고요. C라는 제품이 많이 팔리는 많이 파는 그런 영업사원이라면 파이낸셜 쿼터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덟 번째 절입니다. Determining Sales Force Size. 영업 조직의 규모, Sales Force의 규모를 결정하는 부분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다운 방법이 있고, 업무 부하량 방법이 있고, 증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 조직을 얼만큼 크게 만들 것이냐, 즉 얼마나 많은 영업사원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브레이크다운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다운 메소드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평균적인 영업사원 한 명 한 명을 동일한 생산성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에요. 한 명이면 이를테면 영업사원 한 명이 1억을 벌 수 있어. 여기 밑에 해설을 본다면 영업사원 한 명당 10억의 매출을 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100억 매출을 원한다면 10명을 채용하면 되겠죠. 이런 방법이죠. 이런 것을 브레이크다운 메소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워크로드 메소드예요. 이것은 1번이 영업 실적에 대한 것이었다면 2번은 활동량에 대한 거예요. 그 영업사원이 하는 업무량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업무 부하 방법 워크로드 메소드는 뭐냐면 영업사원이 특정 어떤 양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즉 총 업무량이 2000이다. 그런데 영업사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200이다. 라고 한다면 영업사원을 10명 뽑으면 되겠죠. 매출보다 업무량을 중심으로 영업사원의 필요한 영업사원의 수를 정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세일즈포스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말한 방법인데요. 이것을 이제 정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제일 먼저 고객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합니다. 두 번째,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맞는 콜 빈도, 그 frequency와 length, 콜 시간을 결정하고요. 세 번째, 전체 시장을 커버하기 위한 업무 부하량, 워크로드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determine time available per salesperson, 영업사원 한 명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여 그래서 영업사원의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워크로드 메소드에 대한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면, 자, 그룹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어요. A라는 고객 그룹에는 100개의 고객사가 있고 B라는 고객 그룹에는 200개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A 그룹에 속해 있는 고객에게는 연간 36회의 세일즈 콜이 필요하고
B그룹의 고객에게는 연간 12회의 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총 콜수를 구하면 36 곱하기 100 더하기 12 곱하기 200 하니까 6000번의 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업사원이 6000번의 콜을 해야 돼요. 그런데 1회의 세일즈 콜을 하기 위해서는 3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시간을 따지면 6000콜 곱하기 3시간이니까 18000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영업사원 한 명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연간 20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18000시간 나누기 명당 2000시간을 나누니까 18000 나누기 2000이면 9가 나오죠. 그래서 영업사원 9명이 연간 6000콜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워크로드 메소드입니다. 자, 이번엔 인크리멘탈 메소드예요. 증분 방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추가된 영업사원들로부터 생성된 이익이 추가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영업사원을 뽑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를테면 영업사원 한 명을 더 뽑으면 추가적으로 1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1억 2천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1억 비용에 1억 2천 수익이니까 2천의 추가 수익이 더 발생했죠. 아, 그러면 더 뽑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크리멘탈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9번째예요. 자, 디자이닝 세일즈 테리토리, 세일즈 영업 영역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스텝 1, 기본적인 통제 단위, 베이직 컨트롤 유닛을 정하고요. 두 번째, 마켓 포텐셜, 각각의 컨트롤 유닛의 마켓 포텐셜을 정합니다. 세 번째, 컴바인 컨트롤 유닛 into tentative territory, 각각의 통제 단위, 컨트롤 유닛을 결합하여 tentative territory, 임시적 영역으로 합칩니다. 자, 네 번째, perform workload analysis, 아까 했었죠? 그 업무 부하량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영업 잠재량과 커버리지의 난이도의 차이를 고려해서 임시적인 영역을 조정합니다. 수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한 그 영역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자, 1단계부터 봅시다. 1단계 Select Basic Control Unit이에요. 기본적인 통제 단위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그 영업 테리토리를 정할 때 하부 단위를 뭘로 정할지, State, 주가 될 수도 있고요. Trading Area, 일종의 뭐 상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권. County는 뭐 우리나라엔 카운티가 없지만 뭐 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는 도심 통제 구역이라고 해서 대도시 위주로 묶는 거죠. 이를테면 시카고 구역, 뉴욕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집코드예요. 집코드 또는 기타인데요. 집코드는 우리나라의 우편번호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베이직 컨트롤 유닛을 일단 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Estimate Market Potential. 그래서 2단계에서는 기본 통제 단위의 방금 이야기한, 바로 전에 이야기한 기본 통제 단위의 시장 잠재량을 추정합니다. 3단계에서는요, 연속적인 기본 통제 단위를 더 큰 지적 집합으로 묶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3단계고요. 그 다음, 자, 4단계는 업무 부하량 방법을,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업무 부하량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어카운트 어널리시스란 말이 나오네요. 해당 지역의 각각의 고객사, 거래처죠. 그리고 잠재 고객사, 잠재 고객처, 그 거래처별 잠재 판매량을 추정해요. 이게 거래처 분석이죠. 이 단계를 흔히 어카운트 분석, 거래처 분석, 고객사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예측하는 것을 어카운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5단계에 Adjust, Tentative Territory. 자, 잠정적으로 정한 테리토리, 영업의 영역을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4단계에서 확인된 업무 부하 차이를 고려해서 그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3단계에서 만든 잠정적 영역의 경기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단계는 각각의 영역에, 지금 5단계에서 영역을 정했죠. 정한 영역의 세일즈 피플을 각각에다 할당하는 것이죠. 자, 10번입니다. Sales Analysis for Managerial Decision Making.
관리적인,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영업 분석이란 뜻이, 영업 분석이란 이름의 절인데요. 자, Sales Analysis for Managerial Decision Making이죠. 영업 분석 프로세스는 회사 영업 데이터를 수집, 분류, 비교,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영업 분석이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자, 특정 고객들로부터의 매출 집중은 흔하게 일어나죠. 20%의 고객에서 80%의 매출이 나온다. 그러니까 영업 분석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고객, 좀 더 어트랙티브하고 좀 더 프로피터블한 고객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영업 분석을 잘 해야 한다. 자, 영업 분석을 하고자 하는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 평가 시스템. 평가 시스템은 어떤 유형의 것을 쓸 것인가, 단순형 또는 비교형, 이런 식으로 골라야 할 테고요. 두 번째, 정보의 출처. 어떤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할 것이냐. 세 번째, 정보 취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뒤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자, 먼저 그 평가 시스템의 유형이 있었죠. 단순형과 비교형이 있고, 그 밑에 정보의 출처, 그 다음 실적 취합 기준이 있습니다. 자, 뒤에 설명이 계속 되니까 뒤에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평가 시스템의 유형입니다. 단순형, 그리고 비교 기반형이 있죠. 근데 비교 기반형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비교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쿼터를 가지고 비교할 것인지, 그 다음 어떤 일종의 비교 기준점이죠. 작년 매출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상된 세일즈 매출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의 매출과 비교할 것인지, 이런 비교의 기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걸 결정해야 할 테고요. 그 다음엔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비교의 근거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교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보고 시스템의 유형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는 모든 비교치를 모두 보고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큰 편차가 발생한 것만 보고하는 그런 두 가지 보고 시스템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보의 원천이에요. 어떤 정보, 영업 분석을 위한 정보가 어떤 것이 있나? 매출 견적서, 영업사원의 고객 미팅, 콜이죠. 세일즈 콜 보고서, 영업사원의 지출 계좌, 익스펜스 어카운트, 돈을 영업사원의 영업비용을 얼마큼 썼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고요. 워런티 카드, 고객이 작성해서 보내는 제품 구입 정보니까, 이게 워런티 카드 자체가 영업사원의 어떤 고객한테 팔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인데요. 고객이 작성해서 보내주는 제품 구입 정보니까 고객 정보가 담겨 있겠죠. 그 다음 매장 감사 또는 계산대 데이터, 스토어 오딧 or 스캐너 데이터, 매장 감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 그 다음에 계산할 때 그 스캐너, 그 계산대에서 나오는 스캐너 데이터도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패널, 어떤 소비자 패널 등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ERP 시스템, 그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ERP 시스템으로부터도 정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RM 시스템도 있겠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CRM은 통합적으로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기는 시스템이니까요. 이 안에서도 매우 소중한 고객 관련된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구매 빈도, 고객의 구매 빈도, 구매량, 등등등 어떤 제품을 주로 구입하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정보가 있겠죠. 자, ERP 방금 이야기한 ERP인데요. ERP는 그냥 기본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쓰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입찰 견적, 주문 입력, 배송, 청구 시스템 등, 그리고 기타 작업, 그런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부르죠.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하고요. 약자로 ERP라고 합니다. 자, ERP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죠. 서플라이 체인부터 파이낸셜, 매니팩처링,
예, 무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뭐 휴먼 리소스, 세일즈 마케팅, 서비스, 고객 관계 관리 등 매우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죠. 자, 3번입니다. Type of aggregation of information to be used in sales analysis. 세일즈 분석에 사용되는 정보 수집의 유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보를 취합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geographic region 또는 sales people의 영역별로, 제품별, 패키지 사이즈별, 등급별, 그레이드별, 컬러별, 커스터머 또는 커스터머 사이즈별, 클래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 집단별 또는 유통 채널별, 영업 방법별, 주문 크기별, 그리고 영업의 조건, 즉 결제 방식 등 그런 terms of sale,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illustration of hierarchical sales analysis. 어떤 세일즈 분석을, 그러니까 illustration을 나타내는 방법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아이스버그 프린시플이에요. 아이스버그란 얘기는 빙산이라는 뜻이죠. 빙산의 원리. 빙산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은 물 밑에 가라앉아 있고 물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매우 일부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눈에 띄는 문제들이 크고 눈에 띄지 않은 문제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증상만 우리 눈에 보이고 실제는 밑에 가라앉아 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증상으로 나타난 일부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단지 10%만이 수면 위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보통 문제라는 게 그렇죠. 증상은 나타나는 일부고 나머지는 밑에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죠. 자, 이번에 나눈 내용은 The Principle of Isolate and Explode, 격리 및 파편화 원리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 이론은 우리 책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 찾기 좀 어려운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실제와 표준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불일치가 발견되면, 즉 between actual and standard, 실제와 표준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발견되면 그것을 따로 떼어내서 격리시켜서 자세히 검사하거나 파편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안에서 또 들여다보면 또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불일치가 또 발견돼요. 또 그걸 또 떼어내고, 이것을 진짜 문제가 격리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설명드리면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도형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요걸 보시면 요 안에서 볼 때 주황색이 쫙 있는데 연두색이 있죠. 이건 되게 실제 표준이 주황색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이상한 점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격리해요. 이 연두색을 격리해서 익스플로드 시킵니다. 이렇게 익스플로드 시켜요. 이게 바로 익스플로드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와, 이 안에 또 이 파란색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또 얘가 있네요. 얘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특이하죠? 또 얘를 격리해요. 격리해서 이렇게 격리해요. 그 다음에 또 익스플로드 해요.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돼 있구나. 또 얘가 이상하죠? 그러면 또 얘를 떼어내서 격리해요. 그래서 또 익스플로드 해서 또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진짜 마지막 문제가 나올 때까지, 실제 문제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 아이솔레이트하고 익스플로드 하는 이러한 방법론을 The Isolate and Explode Principle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 나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교재에 나오지 않고 시험에 나왔던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테크놀로지란 말은 신기술이란 뜻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테크닉, 기법, 시스템 또는 조직화 방법의 고안, 사용, 그리고 지식을 테크놀로지라고 한다. 좀 장황하네요. 그냥 신기술이라는 뜻인데, The making, usage, and knowledge of tools, technologies, techniques, crafts, systems, or method of organization to solve a problem or serve some purpose
이것을 테크놀로지라고 한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뭐 시간관리 도구, CRM, 영업사원 평가 시스템, 영업사원 채용 사이트, 영업자동화, ERP, 빅데이터, 콘텐츠 기반 필터링, 영업 콘테스트, 이런 뭔가 신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salesperson은 more likely to use technology the easier it is. 당연한 말이죠. 테크놀로지가 더 쉬울수록 영업사원들은 그것을 더 잘 사용할 것이다. 자, 이번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관리 도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시험에 나왔던 얘기여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to-do list, 해야 할 목록. 이거 시간관리에 도움 되겠죠. 두 번째, create more efficiency in time usage throughout the day.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의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시간관리 도구의 방법일 테고요. 그러니까 시간관리 도구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간관리 도구의 기능,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기능, 하루 일과 중 시간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 세 번째 시간 약속을 해주는 기능, 일간 스케줄을 트래킹 해주는 기능들이 시간관리 도구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원래 게이미피케이션이 맞는 용어인데 우리 문제에서는 게이밍이라고도 게이밍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고 게이밍이라고 나와도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CRM 기법 중에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미션 수행 등 게임적 요소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게임이라는 게 사실 좀 재밌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을 거기 참여시키기 위해 하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게 게임화라는 게 게임처럼 만들어서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것이지 실제 무슨 게임을 시키는 건 아니죠. 자, 세일즈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참여를 하죠. 어떤 영업사원들이 이걸 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영업사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면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he Present Decade, 현재의 10년을 Revolution in Selling, 판매의 혁명을 나타낸다. 지금 있는 10년은 판매의 혁명을 나타내는 시기다. 판매의 혁명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책이 나온 게 2018년쯤 되니까 현재 맞고 있는 10년이라는 게 2011년부터 2020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판매의 혁명기가 이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거는 저자의 주관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저자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험에도 이런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챕터 5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